왜? 맛없어. 할머니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8살짜리 손주 녀석이 제가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을 뱉어버렸습니다. 냄새나. 안 먹어. 할머니 손은 더러워. 엄마가 할머니 음식 없지 말래. 숟가락이 밥상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70평생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손주를 혼냈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늙은이가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제 머리채가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대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바닥에 엎어진 채로 아들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좀 나가 계세요. 그날 저는 비닐봉지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고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는지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치욕을 싹 다 돌려줬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를 쫓아낸 며느리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예상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덕입니다. 올해로 70이 됐어요.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 내외 집에 얹혀 살며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 자식한테 쫓겨나는 게 어떤 건지, 며느리한테 머리채 잡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5년 전부터 아들 내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기가 막막했는데 아들 도연이가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한지영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제가 들어올 때 재산이라고는 빈손이었거든요. 시골에 남편이 남겨둔 땅떼기 하나 있었지만 산골짜기 버려진 땅이라 값어치도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틈만 나면 저를 구박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냄새나요. 환기 좀 시켜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 만들지 마세요. 입맛이 안 맞아서요. 거실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손님 오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꾹꾹 참았습니다. 손주 민준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영이가 맞벌이를 할 때 민준이를 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민준이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밥 차려주고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민준이가 며칠째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싱싱한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이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국물 간을 맞추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오늘은 민준이가 밥 한 그릇 다 먹어주면 좋겠다고요. 아침 7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민준이를 불러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민준이가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제발 맛있게 먹어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국물을 뱉어버렸어요. 왜? 맛없어.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냄새나. 안 먹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가서 끓인 국인데
냄새가 난다니요. 저는 얼른 민준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다시 데워줄까? 간이 안 맞았나 보다. 그런데 민준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손은 더러워. 만지지 마. 엄마가 할머니 음식 먹지 말래.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음식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지영이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민준이는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밥상 위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쏟아졌어요. 미역국이 밥상 위로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70평생 이런 버르장머리는 처음 봤어요. 민준아, 제가 처음으로 손주한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면 못 써.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거야. 민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삐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엄마.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영이가 달려왔어요. 울고 있는 민준이를 보더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영아, 민준이가 음식을 뱉고 숟가락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영이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늙은이가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머리카락이 뿌리째 뽑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아야, 지영아, 나. 그런데 지영이는 놓기는커녕 저를 잡아 끌었어요. 그대로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에 별이 번쩍였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로 저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도연이가 방에서 나와 서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아? 도연이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재산도 없으면서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애 교육에 간섭하지 마요. 당장 나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내 어미가 맡고 있잖아.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당분간 나가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가지 몇 벌을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등 뒤에서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시원해. 진작 내쫓을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얼굴에는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70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비닐봉지 하나 들고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어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요. 시골에 땅 한 떼기 남겨뒀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저녁놀이 지는 하늘 아래 저는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원 벤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1월 초였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어요. 뚜뚜뚜 하는 소리만 나더니 끊어졌습니다. 설마 싶어서 한 번 더 걸어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전화가 차단된 거였어요. 내 아들이 내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살던 아들이에요. 5년간 손주를 돌봐준 어미예요. 그런데 전화를 차단하다니. 저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날이 밝아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지갑에 현금이 7만 원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일단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10,000원을 내고 들어가 따뜻한 바닥에 누웠어요. 하룻밤을 제대로 못 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이틀을 버텼어요. 그런데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모자랐거든요. 저는 예전에 같이 식당에서 일했던 후배 영숙이에게 연락했어요. 영숙이는 저보다 10살 어렸는데 그래도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영숙아, 나 순덕이야. 혹시 며칠만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사정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잠깐 갈 데가 없어서.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지금 우리 집도 형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요양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남편도 일이 끊겼거든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영숙이가 어려울 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쥐어줬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7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낮에는 공원을 배회하고 밤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도에서 잤어요. 밥은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개씩만 먹었어요. 어느 날 골목을 걷다가 할머니 한 분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것도 일이구나. 저렇게라도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날부터 저도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박스를 줍는 내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리어카가 없으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서 직접 들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골목골목을 누비며 박스를 모았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폐지를 잔뜩 담은 봉지를 들고 고물상에 갔습니다. 주인이 저울에 달더니 돈을 내밀었어요. 2,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멍하니 섰어요. 하루 종일 걸어다닌 대가가 고작 2,000원이라니.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돈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요.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도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안 주우면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요. 비를 맞으며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젖은 박스는 무거웠습니다. 봉지가 찢어질 것 같아서 안고 걸었어요. 그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아,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바지를 걷어 올려 보니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피가 섞여 흘러내렸어요.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 살 돈이 없었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근처 수도꼭지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상처를 씻어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어요. 무릎은 욱신거리고 몸은 떨리고 배는 고팠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아들이 알기나 할까?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도 그 애는 모르겠지. 전화를 차단했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70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들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줬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거였습니다. 비 맞으며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폐지를 들고 고물상에 갔어요. 한 달 동안 다니다 보니 이제는 어느 골목에 박스가 많은지 어느 가게에서 박스를 주는지 알게 됐습니다. 고물상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먹을 돈이 없으니 그냥 지나쳤어요. 그날도 똑같이 지나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 순떡이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분식집 앞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봤더라? 나야 말순이.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박말순. 초등학교 6학년 때 옆자리에 앉았던 아이였어요.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는데 6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거였습니다. 말순아? 저는 반가운 마음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말순이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떡아, 너 왜 이 꼴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제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폐지 봉지를 들고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저는 둘러대려고 했어요. 창피했거든요. 6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아들한테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순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은 게 어딨어. 일단 들어와. 말순이는 저를 분식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히더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떡볶이와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먹어. 일단 먹고 이야기해. 말순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이 열렸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손주한테 막말 듣고 며느리한테 머리채 잡히고 아들한테 쫓겨난 것, 전화가 차단된 것, 한 달 동안 폐지 주우며 살았던 것. 말하다 보니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말순이는 제 손을 꽉 잡고 들어줬어요. 같이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너무했다, 정말. 말순이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순덕아, 나도 남편 보내고 혼자 이 가게 운영하면서 살아. 위층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당장 거기서 지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내한테 패 끼치면. 무슨 패야? 말순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6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는데
못 본 척 하라고?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게 일 도와주면 돼. 설거지하고 홀 보고. 그게 내 숙식비야. 알았지? 말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말순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깨끗한 방에서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한 달간의 악몽 같은 날들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또 울었어요.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 우는 거였어요. 말순아, 고맙다. 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순이네 분식집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홀에서 손님 시중을 들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한 달간 폐지 줍느라 푹 꺼졌던 볼에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말순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더 먹으라고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순덕아, 살 좀 쪄야 사람 같지. 뼈만 남았잖아. 말순이의 잔소리가 고마웠어요. 세상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순덕아, 밖에 웬 양복 입은 남자가 있는데 자꾸 내 이름을 물어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았습니다. 내 이름을? 응. 강순덕 씨 아시냐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묻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들 내외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무슨 일로 사람까지 보낸 걸까요? 저는 몸을 숨기며 말순이에게 부탁했어요. 말순아, 나 대신 나가서 누군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불안해서.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기서 기다려. 말순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말순이가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는 것이 보였어요. 잠시 후 말순이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묘한 표정이었어요. 순덕아, 저 사람 법무사래. 법무사?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법무사가 왜 저를 찾아요? 내 남편 있잖아. 고 김태호 씨. 그 사람 명의로 된 땅이 있대. 그거야 알지. 시골에 있는 땅떼기.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들어갔대. 보상 대상이라나 봐. 저는 멍하니 말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신도시? 그 산골짜기 땅이?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 들어봐. 자세한 건 본인한테 설명해야 한대.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무사라는 남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강순덕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준호 법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고 김태호 씨의 유산건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말순이를 돌아봤어요.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식집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법무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태호 씨 명의의 토지가 정부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요? 해당 토지의 감정가가 나왔는데요. 법무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5억 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25억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당 토지의 보상 예정 금액입니다. 상속인이신 강순덕 씨께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그 땅은 산골짜기 버려진 땅이었어요. 값어치도 없다고. 20년 전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통망 확충 계획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25억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법무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머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등기부상 주소지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법무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거기 사시는 김도연 씨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기록이 없더라고요. 이상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내 아들이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 테이블을 짚고 버텼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아무래도 상속 재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구나. 재산이 없다고 구박하고 밥값도 못한다고 쫓아내놓고 정작 재산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제 손으로 키운 자식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법무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가 달려왔어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순떡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말순이를 붙잡고 울었어요. 말순아, 우리 도연이가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대. 말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재산 가로채려고 어머니 죽었다고 했대. 말순이가 법무사를 돌아봤어요. 법무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말순이가 욕을 내뱉었어요. 세상에 저런 놈의 자식이, 아니 자기 어미를 죽은 사람 취급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재산도 없으면서 밥값도 못한다던 며느리, 어머니 나가 계시라던 아들, 전화를 차단한 것, 다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머니를 죽여버린 겁니다. 서류상으로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보상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를 떼오시면 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법적으로 어머님이 유일한 상속인이십니다. 아드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도 이 재산은 어머님 것입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
서류 준비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사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이가 옆에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순떡아, 울지 마. 저런 자식한테 눈물이 아까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순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네가 뭘 잘못해. 저놈이 나쁜 거지. 말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들어봐. 이제 넌 25억이 생긴 거야.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 거라고. 저런 자식한테 한 푼도 주지 마. 알았지?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5억이라는 숫자보다 아들의 거짓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내 아들이 했어요. 제 손으로 키운 자식이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밤새워 약 먹이고 간호하던 자식.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죽은 사람 취급당할 줄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말순이가 혼자 가지 말라며 따라왔습니다. 상담사가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이 어머님 사망을 허위로 진술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상속권은 어머님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머님이 살아계신 이상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아드님의 허위 진술에 대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을 고소한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일단은 보류할게요. 재산 문제만 먼저 처리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되시면 다시 오십시오.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말순이가 말했어요. 순떡아, 너 아직도 저 자식 걱정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놈이 널 뭘로 봤는데?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 그런 자식한테 정줄 거 없어. 말순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쉽게 안 됐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 존엄을 지키며 살겠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은 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상금 절차를 밟으면서도 분식집 일은 계속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게 청소하고 점심에 설거지하고 저녁에 홀 서빙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지만 이제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 일상이 저를 다시 살게 해줬으니까요. 말순이는 제가 일하는 것을 말렸어요. 순떡아, 넌 이제 25억 들어올 사람이야. 굳이 여기서 일 안 해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나서 머리가 아프거든. 말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맘대로 해. 대신 너무 무리하지는 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하면 잡생각이 안 났어요. 손님들 시중 들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가 저를 불러 앉혔어요. 순떡아, 나 할 말 있어.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말순이를 바라봤어요. 보상금 절차,
급하게 하지 마. 응? 법무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따로 쓰는 게 좋아. 돈이 크잖아. 25억이야. 혹시 모르니까 제대로 해. 말순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런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어디서 구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개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서 연결받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갔어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한 변호사를 연결해 줬어요. 나이가 지긋한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최영희. 저보다 10살쯤 어려 보였어요. 최 변호사가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사망 처리하려 한 정황이 있네요. 이건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법적 조치라면 허위 진술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거니까요.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을 고소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건 일단 보류할게요. 재산 문제만 먼저 처리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금 수령 절차부터 진행하죠. 서류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전문가가 도와주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분식집 일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손님들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폐지 줍던 사람이 여기서 일한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손님들도 저를 좋아해 줬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일하세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이 집 서비스가 좋아졌어. 아주머니 덕분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말순이도 기뻐했어요. 순덕아, 너 온 뒤로 손님이 늘었어. 진짜야?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단골들이 그러더라. 새로운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자주 온다고. 저는 쑥스러워서 손을 내저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말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말순이가 소주를 한 병 꺼냈습니다. 순덕아, 오늘 한잔하자. 갑자기 왜?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말순이가 소주를 따랐어요. 저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순이가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순덕아. 응, 너 오고 나서 내가 많이 좋아졌어. 저는 말순이를 바라봤어요. 말순이가 눈을 깜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 남편이 떠나고 아들은 외국에 있고 매일 가게에서 일만 하다가 위층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잖아. 말순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런데 네가 오니까 달라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이 있고 저녁에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말순아,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이야. 네가 와줘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운 건 저인데 말순이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다니. 나야말로 고맙지. 네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길바닥에서 죽었을 거야.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덕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편이야. 알았지?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나도 내 편이야, 말순아.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짠 하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보상금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오늘 입금될 예정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 조회를 눌렀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5억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25억. 콧말을 세어봤습니다. 진짜 25억이 맞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말순아. 저는 말순이를 불렀어요. 말순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말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진짜 들어왔네.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진짜로 25억이 생긴 거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순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순떡아, 축하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며칠 뒤 저는 말순이를 앞에 앉히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말순아, 이거 받아. 말순이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1억이야. 내 은혜 갚으려고. 말순이가 펄쩍 뛰었어요. 아, 미쳤어? 이걸 왜 나한테 줘? 네가 나 안 걷어줬으면 난 죽었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부족해. 말순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받아. 이건 너무 커. 말순아. 저는 말순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받아줘. 제발. 이거 안 받아주면 나 평생 마음에 짐지고 살아. 말순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떡아, 내 덕분에 다시 살았어. 이건 목숨값이야. 제발 받아줘. 말순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알았어. 받을게. 고마워, 순떡아.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 행복해서 우는 거였어요. 저는 분식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저 혼자 살기에는 넉넉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빈 집에 들어서서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70평생 처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과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 내외 집에 얹혀 살았고요. 단 한 번도 내 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겼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집이 생겼어.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새 집에 살림을 드리고 며칠 뒤 저는 말순이를 초대했어요. 집들이야. 와서 밥 먹어. 말순이가 와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야, 깔끔하다. 역시 새 아파트는 다르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말순이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야, 맛있다. 내 손맛은 여전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식당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밥을 먹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말순이가 말했어요. 순떡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응? 내 집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고 서로 의지하고 우리 늙은이들끼리 뭉쳐야지. 저는 말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평생 친구로 살자.
말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손주 민준이가 떠올랐어요. 그 애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운 건 지영이와 도연이지 민준이는 아니었어요. 그 애는 8살짜리 아이일 뿐이잖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들 내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만나야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나를 추스를 시간이야.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존엄을 지키면서 새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순이가 권했거든요. 순덕아, 집에만 있지 말고 경로당 나가봐. 또래 친구들 사귀면 좋잖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가봤습니다. 경로당에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어머, 새로 오셨네? 어서 와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며칠 다니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자식한테 용돈 한 푼 못 받는 할머니, 요양원에 버려질 뻔한 할아버지, 며느리한테 구박받다가 집을 나온 할머니. 저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들 비슷한 처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됐어요. 손주한테 막말 듣고 며느리한테 머리채 잡히고 아들한테 쫓겨난 이야기, 죽은 사람 취급당한 이야기까지요. 할머니들이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들도 똑같네. 제 어미를 죽은 사람 취급해? 천벌 받는다. 천벌 받아. 할아버지 한 분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그런 놈은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반찬을 집어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이 시간에 누가 왔지? 말순이려나? 저는 수저를 놓고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아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지영이, 그리고 손주 민준이, 도연이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딩동, 딩동.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니 찾느라 고생했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봤어요. 지영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못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고개를 숙이는 지영이를 봤습니다. 전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달랐거든요. 예전에 저를 구박할 때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어?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냈어요. 법무사 사무실. 그 말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뭐라고 했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면서?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뭐?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게 누구야? 응? 도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지영이의 말을 끊었어요. 닥쳐. 지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기 싫어. 저는 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 전 그 여자가 떠올랐어요. 처음 아들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를 구박하던 그 모습. 방에서 냄새난다. 음식 만들지 마라. 거실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날 제 머리채를 움켜잡던 그 손,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그 힘, 전부 기억났습니다. 5년 동안 손주 돌봐줬어. 새벽부터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온갖 구박을 다 받았지. 지영이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재산도 없으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쫓아냈잖아. 비닐봉지 하나 들려서.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재산 가로채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찾아온 거야? 도연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용서?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아? 내 어미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야. 서류상으로 죽여버린 거라고. 도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말씀이 너무하시네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과하러 왔잖아요. 저는 지영이를 돌아봤습니다. 눈을 부라렸어요. 내 머리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지영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지? 늙은이가 감히 내 아이를 건드리냐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나가라고?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그 입으로 지금 나한테 사과한다고? 지영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화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저는 다시 도연이와 지영이를 봤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재산? 한 푼도 기대하지 마. 단 한 푼도. 저는 문을 잡았습니다. 돌아가. 도연이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돌아가라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도연이가 멈췄습니다. 지영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말을 다 쏟아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눈물이 흘렀어요. 내 아들한테 저런 말을 해야 했다니. 내가 낳은 자식한테요. 저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밥상 위에는 먹다 만 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 오늘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잘한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바람만 창문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시원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서러웠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요. 내 존엄을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창밖의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싹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아들 가족을 돌려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인터폰을 봤어요.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어요.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도연이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쪽이 찔렸어요. 그래도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영이가 왔어요. 반찬통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니까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이에요. 드셔보세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찬통은 그대로 뒀어요. 저녁에 확인해 보니 반찬통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도 지영이가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또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이나 계속됐습니다. 경로당에 갔더니 김말자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순떡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찾아와요. 문 앞에서 빌고 가고. 그래. 그런데 왜 안 만나줘? 만나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김말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있잖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매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혹시 돈 문제 아닐까? 저는 멈칫했어요. 돈 문제? 내가 봐온 바로는 그래. 자식이 갑자기 효도한다고 들이대면 10중 8구 돈 때문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 불안이 올라왔어요. 혹시 정말 그런 걸까? 며칠 뒤 도연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문 안 열어주셔도 돼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6개월 전이에요.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창피해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투자금을 다 날렸어요. 저는 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 빚이 4억이에요. 이 돈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민준이가 전학을 가야 해요. 도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국 돈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이었어. 찾아온 것도 돈 때문. 사과한다고 한 것도 돈 때문. 반찬 들고 온 것도 돈 때문. 전부 다 돈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도연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김말자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찾아오면 돈 때문이라고. 4억? 4억이래요. 손주가 전학을 간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경로당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래. 어머, 진짜? 무슨 일인가 싶어 김말자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저를 쳐다봐요? 김말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떡씨, 나쁜 소문이 돌아. 소문이요? 내 며느리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대. 시어머니가 재산 독차지하고 아들 가족을 버렸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이 생기더니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산다고. 불쌍한 손주 학교도 못 다니게 생겼다고.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저를 쫓아낸 건 누구예요? 머리채 잡고 내동댕이 친 건 누구예요? 죽은 사람 취급한 건 누구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쁜 사람이래요? 내가 아들 가족을 버렸대요? 그게 다가 아니야. 김말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러더래. 시어머니가 원래 손주한테 막대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는데 이제 와서 재산 생기니까 모른 척한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손주한테 막대했다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5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막대했대요? 순떡씨, 흥분하지 마. 김말자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자기가 한 짓은 쏙 빼고 피해자 행세를 하다니. 뻔뻔한 것. 정말 뻔뻔한 것. 그날부터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지영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분해서 잠이 안 왔어요.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말순이가 걱정했어요. 순떡아, 밥 좀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쓰러져. 저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어요. 그런데 목구멍에서 안 넘어갔습니다. 밤에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빚, 손주의 전학, 며느리의 거짓 소문. 머릿속이 복잡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했어요.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순떡아, 말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떡아, 정신 차려. 말순이가 제 볼을 때렸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까 말순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떡아, 정신 들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네가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혈압이래. 부정맥도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대.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말순아, 응,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아들 내외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 말순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떡아, 울지 마. 분해서 못 살겠어. 전현이 동네방네 거짓말하고 다닌다며. 내가 나쁜 사람이래. 내가 손주한테 막대했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저것들 때문에 병원까지 왔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이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순떡아, 들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저것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뭐? 네가 죽으면 재산 누가 가져가겠어. 저것들이 가져가지. 그게 저것들이 바라는 거라고. 저는 말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신 차려. 네가 이기려면 살아야 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순이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지는 거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야지. 살아서 이겨야지. 말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야.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을 당부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동네방네 퍼뜨린 거짓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퇴원하는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순이가 퇴원을 도와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말순이에게 말했어요. 말순아, 나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변호사? 왜? 지영이가 거짓 소문 퍼뜨린 거 있잖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말순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잘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전현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해. 다음 날 저는 최영희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짓 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했으니까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요? 네. 며느리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증언이나 녹음 같은 거요. 저는 경로당 할머니들을 떠올렸어요. 김말자 할머니가 직접 들었다고 했으니까요. 증인은 있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하다니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영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며칠 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0번도 넘게요.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어머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하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와서 얘기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지영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뭐야? 지영이가 몸을 떨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는 지영이를 내려다봤어요. 뭘 잘못했는데? 다요. 다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어요. 그날 어머니 머리채 잡은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쫓아낸 것도요. 동네에 거짓말한 것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이가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경찰서 가면 저 어떻게 해요? 민준이 엄마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저는 지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처음 아들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지영이는 저를 구박했습니다. 냄새난다. 음식 만들지 마라. 거실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날, 제 머리채를 잡던 손,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힘. 어머니, 제발이요. 지영이가 울부짖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들어. 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70평생 그런 수모는 처음이었어. 며느리한테 머리채 잡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 내 소나기 힘이 아직도 기억나. 머리카락 사이로 느껴지던 그 힘.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 동안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입을 열었어요. 고소는 취하해 줄게. 지영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지영이가 침을 삼켰습니다. 뭐? 뭔데요? 첫째, 동네 경로당에 가서 사과해. 네가 거짓말했다고. 시어머니가 손주한테 막대한 적 없다고. 네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진실을 말해.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둘째, 앞으로 민준이는 나도 만나게 해줘.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직접 밥 해주고 가르칠 거야.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빚 문제. 지영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4억이라고 했지? 2억은 빌려줄게. 나머지 2억은 너희가 알아서 해. 지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건 빌려주는 거야. 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갚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진짜 남이 된다. 알았지?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말순이도 왔습니다.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지영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저 인사드립니다. 강순덕 어머님 며느리 한지영입니다. 할머니들이 지영이를 노려봤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손주한테 막대해서 내보냈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은 제가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없다고, 밥값도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하다가 쫓아냈습니다. 할머니들 사이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저런 년이, 쯧쯧, 사람이 어떻게 저래.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원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아들 명의 계좌로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에게 전화했어요. 돈 보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꼭 갚아. 네, 꼭 갚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약속대로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민준이가 제 집에 왔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어색해했어요.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역국 끓였어. 먹어볼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었어요. 맛있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만들었으니까. 몇 주가 지나자 민준이가 달라졌어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손주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이래서 손주를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말순이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잘 결정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후회 없어. 아들 용서한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내가 결정한 거야. 내 방식대로. 말순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내가 항상 끌려다녔잖아. 아들이 하자는 대로,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 저는 말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조건을 걸었어. 내가 선택했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말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래야지. 말순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순덕아, 나 네가 자랑스러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말순아. 내 덕분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도연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월급을 받으며 빚을 갚아나갔어요. 지영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건방지게 굴지 않았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겉으로는 달라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준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9살이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제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묻는 게 버릇이 됐어요. 저는 민준이에게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민준이는 이제 음식을 뱉지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맛있어요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래서 손주를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칠순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집에서 조촐한 잔치를 열기로 했거든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드니까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말순이가 일찍 와서 도와줬어요. 순덕아, 혼자 다 하면 어떡해? 나한테 말하지. 괜찮아. 움직이는 게 좋아. 말순이가 혀를 찼어요. 에이고, 고집쟁이. 우리는 같이 웃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무렵 경로당 친구들이 도착했어요. 김말자 할머니, 박영숙 할머니, 이정자 할머니, 다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순떡 씨 생일 축하해. 칠순이라며? 오래오래 살아. 할머니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한참 떠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도연이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문을 열자 도연이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영이가 옆에서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맛은 없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영이가 미역국을 끓여왔다고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때는 할머니 음식 냄새 난다고 했던 여자였거든요. 고마워. 저는 냄비를 받아들었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저는 옆으로 비켜섰어요. 도연이 가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뛰어와서 제 다리를 안았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컸거든요. 우리 민준이 고마워. 민준이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종이였습니다. 이거 민준이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한테 주려고요. 저는 종이를 펼쳐봤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아이 그림이었어요.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준아.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민준이. 민준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어린 손이 따뜻했습니다.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미역국, 잡채, 전, 불고기.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이가 끓여온 미역국도 한쪽에 놓였어요. 저는 그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간이 좀 셌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맛있네. 제가 말하자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촉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도연이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해. 알았어? 효도해야 돼. 부모 은혜를 알아야지.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도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매일 뵐 수 있잖아요. 민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같이 사는 건 싫어.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자주 보자. 가까이 살잖아. 민준이도 매주 오고. 그 정도면 충분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도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네, 각자의 삶을 존중하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는 내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서로 챙기는 거야. 그게 가족이야. 도연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도연이 가족도 인사하고 갔어요. 민준이가 끝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만 남았어요. 같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떡아, 오늘 좋았지? 응, 정말 좋았어. 저는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1년 전 생각나? 뭐? 작년 이맘때 나 공원 벤치에서 잤잖아. 폐지 줍고 굶고 비 맞고. 말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지. 네가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죽고 싶었어. 진짜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살고 싶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말순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설거지를 마치고 말순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었어. 칠순이야. 당신이 없는 지 벌써 20년이 됐네.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당신이 남겨준 땅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존엄을 지키면서.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도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나 걱정하지 마. 나 이제 괜찮아. 창밖의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을 들고 냉장고에 붙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자.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자.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봄날이야.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그렇게 쉽게 벌을 받아? 세상이 그렇게 공평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쁜 짓은 결국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보셨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본인도 나중에 공경받습니다. 지금 내가 부모님께 하는 행동, 나중에 내 자식이 나한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 있으셔도 건강만큼은 잃지 마세요. 억울해도 밥은 먹고 화나도 잠은 자야 합니다. 건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아프면 지는 겁니다. 차가운 겨울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날도 반드시 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오늘 주인공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